19세기 제정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기 위해 남하 정책을 펴면서 오스만과 갈등을 빚는다. 이에 러시아를 견제하던 영국은 프랑스와 손을 잡고 오스만을 돕기 위해 파병을 결정한다. 결국 흑해와 크림반도 일대에서는 러시아와 오스만, 영국, 프랑스까지 맞붙는 대규모 국제전이 벌어지는데 현대 화력전의 서막을 알린 크림 전쟁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윤영희 교수님, 임철균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의 열강들이 맞붙었던 크림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다 보니까 유럽의 전쟁사, 유럽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잖아요. 네, 크림 전쟁은 역사상 되게 중요한 전쟁이죠. 사실 안 중요한 전쟁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1815년 나폴레옹이 몰락한 다음에 이제 빈 회담이라는 게 열리고 유럽의 주요 열강들 사이에서 이제 새로운 체제가 합의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비인 체제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제 비인 체제 핵심은 서로 상호 균형 그리고 세력 균형입니다. 그리고 특히 영국은 바다 건너 유럽 대륙에서 어떤 한 국가가 강성해지는 것을 막는 것을 되게 중요한 외교 정책의 기조로 삼았죠. 이걸 무너뜨린 게 바로 러시아의 남하였고요. 그걸 막으려고 영국과 또 프랑스가 힘을 합쳤던 그런 국제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전쟁에서 이제 현대 전쟁사에서 중요한 무기 발달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동안은 큰 원통에서 대포 또는 총알이 이렇게 나가는데 프랑스에서 미니에 데이라는 사람이 이 총알을 원형이 아니라 이제 원추형으로 만들고 끝에 이렇게 홈을 파고 이게 방아쇠가 딱 건드렸을 때 살짝 퍼져서 강선에 딱 맞게 만들었어요. 이걸 미니의 탄환이라고 그러거든요. 대포나 이렇게 총을 쏘면 이렇게 약간 폼을 쏘는 건 날아가는데 이게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직선에 가깝게 날아가게 되면서 이제 그 명중률도 높아지고 훨씬 더 그 화학 무기가 강력해지죠.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비인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 프랑스, 영국, 독일, 유럽들이 쭉 있죠. 네. 크림반도는 여기 있잖아요. 네. 러시아는 여기 있고요. 예. 뜬금없이 왜 크림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팽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부족한 게 많아요. 자원이나 그런 게. 그래서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처음으로 방향을 잡았던 게 바로 지금의 제2의 큰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게 되죠. 표트르 대제 때 가게 되고 거기를 수도로 개발을 하는데 원래 거기다 스웨덴 땅이었어요. 그걸 빼앗아가지고 이제 수도를 만들어냈던 거죠. 근데 거기가 항구가 완전히 어는 건 아니지만 겨울에 상당히 북쪽에 있기 때문에 너무 높잖아요. 높고 그래서 항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는 범선 시대였기 때문에 겨울 날씨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튼 게 바로 이제 남쪽인 이제 그 흑해였던 것이죠. 그래서 1783년에 오스만의 영향력하에 있는 크림 칸국이 있었는데 거기를 에카테리나 2세 때 점령한 성공을 거둡니다. 부동항을 찾겠다는 열망이 결국은 그쪽으로 뻗어가서 네. 근데 영국이나 다른 유럽이 봤을 때 쟤네 너무 커지는데 그쵸. 라고 하는 것이 충돌. 그게 네. 크림 전쟁의 그쵸. 시작이군요. 국제적 차원에서 보면 분명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인데 네. 네. 요 당시에 다른 관점으로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고 있는 영지 중에 그리스도교라고 볼 수 있는 그 교회나 성지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에 이 성지 관할권 문제가 이제 교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텐데 여기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네, 설명을 보충을 해주세요. 해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크게 기독교가 유럽을 지금 보면 동유럽은 정교회라는 교파가 네. 우세하고요. 네. 북유럽은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네. 우세하고 이제 나머지 서유럽과 남유럽은 가톨릭이 네, 우세하죠. 근데 러시아는 이제 정교회를 믿는 나라들 중에 제일 세요. 힘이 세고 또 영향력도 크고 주로 슬라브족 국가들이 정교회를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밑에 이제 정교회를 믿는 그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러시아가 파악하는 건 약 1,000만 명 정도가 이제 정교회를 믿는 거죠.
러시아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영토적인 그런 팽창도 하고 싶지만 그들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와 이 오스만의 그 갈등은 꽤 오래됩니다. 한 1600년대부터 계속 싸워요. 사실은 지금 크림반도 전쟁은 그 정확히 따지면 8차, 9차 정도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여러 차례 있었군요. 예, 그 기간 동안 계속 러시아가 명분으로 삼고도 주장했던 건 뭐냐면 발칸반도에 있는 그리스 정교의 사람들에 대한 그 영향력을 인정해달라. 예를 들어서 이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필 때 우리의 목소리도 듣고 반영해달라는 게 하나가 있고 이제 성지, 즉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에 많은 교회 재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태어난 곳, 죽은 곳, 또 마리아가 뭐 또 태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기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 우리한테 맡겨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근데 오스만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주권의 침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몇 차례 전쟁에서 지면서 어느 정도 러시아의 어떤 좀 관습적인, 관행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는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건은 뭐냐면 그 프랑스의 당시 나폴레옹 3세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원래 1848년에 프랑스 대통령이 되는데 친히 쿠데타를 일으켜서 1851년에 황제가 되죠. 네. 근데 이제 정통성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내 가톨릭 세력의 지지를 이제 확보하고 싶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바로 다시 오스만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바로 팔레스타인과 성지에 있는 그 교회 여러 가지 재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권리 우리한테 달라. 오스만 당연히 이것도 거절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함대를 보내서 오스만을 상당히 위협합니다. 그래서 오스만이 이걸 인정을 해줘요. 네, 그러면 이제 둘 다 그쵸. 인정을 해버린 꼴이 됐군요. 오히려 러시아가 열받는 거죠. 네.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때 물론 좀 꽤 양보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들어준 적은 없었는데 이제 오스만이 프랑스에 굴복을 하고 성지 관할권을 주는 모양새가 되자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한 이 오스만에 대한 불만 그리고 오스만을 좀 손을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네요. 여기다가 본인 스스로 등 터지는 상황을 만들어요, 오스만. 네. 1822년에 키오스 섬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거든요. 우리 독립할 거야라고 오스만 제국 대상으로 봉기를 일으키는데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너무 잔악하게 진압한 거예요. 2만 명을 교수형을 시켰어요. 7만 명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초토화됐죠, 섬이. 그러니까 서양 열강들이 이걸 보고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하고 이제 때로 몰려와가지고 나바리노 해전이라는 게 발발합니다. 여기서 오스만 함대 세력을 괴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의 힘이 쫙 빠졌잖아요. 이 타이밍을 노리고 러시아가 이제 오스만 안으로 침투해서 내정 간섭을 강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도나우강에 다뉴브 삼각지대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1828년부터 29년까지 러시아가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지역은 영국, 프랑스가 주로 교육을 하던 교육로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무역망이 위협을 받으니까 루소포비아, 러시아에 대한 공포감이 이 두 개의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럼 프랑스하고 영국은 오스만한테 니네 그러다 러시아한테 먹혀. 야, 부딪혀. 우리가 밀어줄게. 도와줄 테니까 힘내봐. 이러는 상황이고 러시아는 아니 우리가 얘기할 때는 말 그렇게 한다더니 이거 완전 이거 유럽의 쫄따구네. 너네 가만 안 둬. 내 손 봐준다. 이러는 상황이 점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연구원님이 루소포비아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네. 반대로 얘기하면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어요. 왜 컸냐면 사실 러시아를 그동안 좀 많이 무시했었다가 나폴레옹 전쟁 때 사실 나폴레옹 몰락이 가장 큰 공헌을 세우는 게 사실은 러시아였거든요. 특히 육전에서는 알렉산드르 1세가 이끄는 정말 그 러시아군이 파리까지 점령을 하고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물론 이때는 고마운 존재였지만 점차 이 나라의 그 잠재력, 얘네가 인호 정도였어?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스만이 점차 좀 이제 힘이 기울고 특히 발칸반도에서 이제 그 힘이 좀 빠지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 독립이 되게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1821년에 그리스 독립 전쟁이 일어나고 30년에 독립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 독립 때 모든 유럽 국가들이 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일종의 뭐 유럽 사람들의 정신적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런 같은 영국 시인도 가가지고 막 참전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계기로 여러 슬라브족 국가들이 이제 막 독립 시도를 해요. 한마디로 오스만의 힘이 빠지면서 발칸반도에 힘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이거를 러시아가 이제 딱 캐치해서 이제 들고 내려오죠. 그리고 그 지점이 어디였냐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도나브강 근처였어요. 거기 뭐 왈라키아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의 루마니아 지역 거기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게 영국, 프랑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합의했던 체제, 세력 균형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볼 수는 없었던 거죠. 자, 루소포비아가 결국은 오스만을 부추겼고 전쟁은 터졌습니다.
어떻게 트리거가 발생을 하고 시작이 됩니까? 1853년 10월 3일 오스만이 러시아한테 드디어 참다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아, 오스만이요? 오스만이요? 네. 너네 몰다비아 왈라키아 공국에서 15일 이내에 철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해요. 물론 이 뒷배경에는 아, 프랑스와 영국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당연히 러시아군은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니까짓 게 뭔데 이렇게 무시했겠죠. 근데 19일 딱 돼서 기한이 만료되니까 그 전에 오메르 파샤라는 사람한테 임무를 줘서 한 4만 정도의 병력을 모아놓고 있었어요. 이 병력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러시아를. 네. 네. 그러니까 23일에 칼라파트, 올테치나 같은 데에서 다뉴브 강을 건너서 진격을 해요. 네. 서전에서는 오스만군이 연전연승합니다. 오. 그래서 18,000 정도의 병력으로 러시아군 4,000을 공격해서 격파하기로 해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오스만 제국은 또 무슬림인데 저 러시아 놈들 평소에도 꼴 보기 싫었는데 점령하는 지역마다 교회 때려 부수고 사제 목 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전투가 진행이 됐으면 영국, 프랑스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이것들이 안 오는 거예요. 역시나. 그러니까 오스만 정부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피셜인데 미끼를 던집니다. 일부러 약한 보급 함대를 당시 러시아 해군의 작전 반경 아니었던 보스포러스 해협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항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러시아가 저걸 때려 부수면 이걸 빌미로 연합군이 개입하지 않을까.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그 전쟁이 선포된 게 1853년 10월이고요. 네. 영국, 프랑스가 개입을 한 게 그 다음에 3월이거든요. 시간차가 있죠. 5개월의 시간이 있네요. 그 시간차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방금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영국, 프랑스의 전통적인 그런 배신과 뭐 여러 가지 계략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쟁 준비 기간에도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프랑스 입장에서 약간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결국 끼어들게 되는 계기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그 해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프랑스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러시아가 흑해를 크림반도를 차지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지만 거기서 더 넘어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지중해까지 내려오는 거는 이건 정말 막아야 되는 일인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약간 육상 강국인데 해양 세력으로서 이제 지중해까지 장악을 하면 이건 정말 영국과 프랑스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러시아 함대가 이제 오스만 제국 함대와 만났을 때 사실 게임이 안 돼요. 나름 러시아도 많은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손쉽게 함대들을 격파합니다. 이 정도의 시노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노페라는 이 크림반도에서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제 러시아 함대가 이제 지금 오스만 제국 영토를 여러 공격을 해요. 그 동맹국들을 공격을 하는데 시노페라는 지역에 이제 그 오스만 함대가 이제 직결해 있었어요. 여기를 러시아 함대가 공격을 해서 격파를 합니다. 근데 격파를 하고 이제 정말 상당히 많은 사상자를 내는데 이제 사실은 영국은 특히 프랑스는 여기 개입할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여기서의 정가를 일종의 학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프로파간다로 만들어 버렸던 거죠. 시노페전에서 4,000명의 오스만 해군 중에 2,600명을 사살하거든요. 꽤 많이 부수긴 했는데 그런데 실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언론에 퍼진 내용들을 보면은 다르죠. 네. 민간인 4,000명을 사살했다 러시아가. 지금 둘이 전쟁 중인데 완전히 호도시켜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발칸반도에서 벌어진 이 육상 전투에서는 오스만이 러시아의 공세를 격퇴하고 도나우 공국을 지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제대로 크림반도에서 싸우자 이렇게 네.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흑해 지도를 보시면 딱 봐도 크림반도가 튀어나와 있고 네. 되게 딱 여기를 차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현대에 와서도 러시아가 원래 우크라이나한테 크림반도를 줬다가 여기 다시 정말 여러 가지 욕을 먹으면서 뺏어가잖아요. 네. 욕을 먹으면서까지 뺏어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영국과 프랑스가 드디어 옵니다.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서 드디어 와가지고 여기 정도의 지금의 불가리아 해안의 바르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상군을 수송을 해요. 그래야지 이제 오스만 군대를 도와서 러시아의 남하를 육지에서 막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크림반도에 들어갑니다. 크림반도에 도달하는 게 바로 이제 1854년 9월이었죠. 여기 상륙을 해서 이제 여기 이제 기나긴 크림반도의 또 중심 지역이 바로 세바스토폴이라는 이 도시인데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항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포위하고 기나긴 포위전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러시아는 이때 더 이상 이제 해전 측면에서는 이제 팽창과 확산을 포기합니다. 진출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오스만에 대해서 상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었지만 영국과 프랑스 해군에 비해서는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방어를 하는 것도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세바스토폴 항구에 러시아 함대가 다시 집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빼내고 그 다음에 함포를 빼내서 이 항구 이 해안을 방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크림반도로 상륙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국 함선을 자침까지 시키죠. 그래서 얼마나 이때 러시아가 좀 위협을 느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크림반도 특히 세바스토폴 포위 기간 동안 이 기간이 상당히 러시아로서는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가 이때 이제 여기에 딱 투입이 돼요. 그래서 세바스토폴 이야기 3부작이 있는데 바로 1854년 10월에 오거든요. 12월 포위, 그다음에 1855년 5월 포위, 그다음에 1855년 8월 포위 이 세 개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바를 소설로 남겼죠. 그래서 1855년 5월에 이제 여기는 이제 사실상 아직 포위 단계지만 사실상 네. 여기 바다를 장악을 했잖아요. 영국, 프랑스가. 그래서 한 번은 이쪽으로 가요. 여기를 아조프해라고 그럽니다. 아조프해. 네. 그러니까 아조프해를 가서 타간로그까지 공격을 하고요. 또 다음번에는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반대쪽 왼쪽으로 우회를 해서 여기 킴브룬이라는 지역을 공략을 하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철갑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갑선이 있었지만 실제 전투에 투입돼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이때가 처음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완전 해상 봉쇄를 당했네요, 러시아는. 잘 보시면 이 크림반도뿐 아니라 아조프해 또 반대쪽 이 흑해까지 감으로써 완전히 제해권은 영국, 프랑스가 장악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러시아가 다 목선이잖아요. 그쵸. 범선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철갑선하고 붙었을 때 결과는 처참했겠네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의 함대를 만났을 때 이게 게임이 안 된다는 걸 빨리 파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에트나급, 그래서 워리어라는 배가 투입이 되고 프랑스는 이제 디베스타시옹이라는 배가 있어요. 철갑선이 위험한 게 뭐냐면 철갑으로 두르고 이제 배의 크기가 커지거든요. 네. 그럼 여기 함포가 되게 커져요. 거포가 등장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 함포 사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거함 거포의 시대가 그쵸.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물론 그레드루트 때부터 거항 거포주의가 시작됐다고 보지만 네. 사실 그 프리퀄이 이때였던 것이죠. 약간 시초 같은 그런 네. 느낌이군요. 아니 근데 교수님이 불과 몇 분 전에 얘기했을 때와 전황이 확 변해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러시아가 뭐 거의 계속 오스만 제국을 부셔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을 함으로써 그쵸.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동등해진 느낌이 듭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그 설명을 할 때 네. 오스만이 잘 막아냈어요라고 끝내서 그러는데 이 지역이 다뉴브 삼각주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당시 이 지역에 오스만의 전략 요새 실리스트리아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일대 전체를 공격을 했는데 거기서 병 걸려서 9만 명 죽고 공격하다가 뭐 2천 명 사살당해서 목 다 참수당하고 이런 러시아군의 공격 실패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양국의 전력을 살펴보려면 당시 러시아 제국의 총병력은 120만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 120만 중에 이 지금 다뉴브 삼각주 지역 제대로 돌파 못하고 있잖아요. 네. 이 지역에 25만이 묶여 있어요. 반대쪽에 이맘 샤밀이라는 사람이 또 지하드하고 있어서 여기서 싸우고 토벌해야 되잖아요. 이 카카스 일대 이런 데에 또 수십만이 가 있는 거예요. 아 땅이 너무 넓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크림반도 지역 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병력은 얼마 안 됩니다. 생각보다. 네. 21만이 채 안 돼요. 기병은 당시 러시아군이 총 5만 명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크림반도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건 그중에서 4,000기 정도. 포병 화력은 한 700문 가량의 각종 화포들, 뭐 6파운드, 12파운드 이런 화포들을 쓸 수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함선을 자침시키고 나서 거기서 떼내온 함포들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정도 문수가 가능했죠. 그런데 여기에 맞서는 연합군 전력을 살펴보면 당시 프랑스 제2제국은 원정 초기에 보병 약 6만 명 정도를 투입을 했고 추가로 30만을 본국에서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병은 없었어요. 네. 초기에도 없었고 나중에도 뭐 얼마 안 늘어납니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 보병 중에 알제리 전투를 겪은 부대가 있었어요. 그걸 주아브라고 합니다. 이 주아브 연대들이 최정예 보병으로서
존재했죠. 거기에다가 포병 교리 혁신이 나폴레옹의 후예들이라 그런지 이 삼국들 중에서 가장 우수했습니다. 그럼 영국군은 어떠냐? 상륙 당시에는 2만 5천 정도의 보병이 상륙을 했고 추가로 최대 10만 정도를 더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프랑스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당시 영국은 국민 대병제 국가가 아니어서 이게 전부 모병해야 되는 병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만을 넘겨서 모병할 여력이 없는 거죠. 대신에 기병 전력은 막강했습니다. 숫자는 러시아군보다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훈련도가 당시 영국 기병 사단들의 훈련도는 세계 최강 수준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압도적인 기병 전력의 우세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화력은 뭐 비등비등했습니다. 한 100문 정도 썼어요. 저희가 그림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크림반도 이렇게 느낌을 보면 이제 뭐 한 거제도 느낌 나는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상당히 크죠. 검은 동화는 비교가 안 되죠. 이거 경상도 면적하고 맞먹습니다. 경상도 전체 면적하고만 먹어요? 네. 아 어마어마한 크기네요. 결코 작지 않아요. 20만 명이 사실은 러시아 방어 병력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이거 부산 배치해 놓으면은 그렇죠. 뭐 뛰면 뜨면 배치가 돼 있겠네. 근데 이게 병력도 병력인데 교수님께서 서두에서 설명해 주셨던 소총의 차이가 너무 차죠. 결정적인 영향을 아 미칩니다. 그러면 지금 유럽연합군은 미니에탄을 사용하고 러시아는 아직도 미니에탄을 사용 안 하는 상황이에요? 당시 양국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M1850 미니의 소총, 영국 같은 경우는 엠필드 소총을 썼거든요. 네. 이게 둘 다 미니에탄을 쓰는 소총이어서 유효 사거리가 400m에 최대 사거리가 800m 정도 돼요. 정확도도 아주 높아지죠. 네. 그러면 최대 사거리로 45도로 고지해서 쏘면 이게 러시아군의 야포 사거리랑 얼추 비슷해지는 거예요. 와. 밑에서 만약에 러시아군이 야포를 쏜다고 하면은 이게 소총 화력에 포병이 제압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지형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상대편 포병 전력과 맞대결을 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당시 영국 프랑스도 이 총을 보급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총이 진짜 이렇게 위력이 있는지 장교들이 몰라요. 그리고 장교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전술 지식은 전열 보병처럼 어깨에 맞대고 가는 그쵸, 거예요. 그쵸. 러시아군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그냥 머스켓 썼고 아까 말씀하신 그 강선형 소총이 초르노트라는 건데 그거 얼마 없었어요. 그 대부분이 한 40m까지 가서 어깨 맞대고 가서 쏴야 돼요. 그런데 쟤네들은 400m부터 유효 사거리 400m짜리를 가지고 오는데.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삼국이 서로 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 전장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북한이 어떤 무기 갖고 있는지, 뭐 어떤 대가 주력인지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네. 정보전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이거는 너무 현대적인 관점이고 지금부터 한 200년 전, 뭐 150년 전에는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막상 만나봐야지 상대편이 뭐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연구원님 말로는 내 무기의 위력도 지금 모른다고 할 정도니까요. 네. 이게 근데 무기도 중요한데 네. 사실 무기보다 더 중요한 사용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질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바보 멍청이 같은 것들이 장교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느 쪽에 어느 장교들이요? 쪽이요?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영국과 러시아입니다. 프랑스에 면했네요. 영국 장교들 뛰어난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영국과 러시아는 계급장을 돈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프랑스는 이거랑 좀 달랐어요. 프랑스는 당시에 사관학교 비슷한 걸 운영해서 전문 장교 집단을 계속 키워냈거든요. 그리고 알제리에서 실전을 겪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군은 이 전쟁 원정을 되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영국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퍼레이드 복 있잖아요. 우리 뭐 열병식이나 분연할 때 네. 뭐 사관생도도 입고 나오는 그런 네, 화려한 옷. 그 예복이라고 하는데 네. 저도 생도 때 많이 입었지만 정말 불편합니다. 몸에 그래 꽉 보여요. 끼거든요. 그리고 금실 같은 거 막 달려 있고. 네. 이게 하얀색 밴드가 숨을 못 쉬게 쪼여요. 거기 상태에서 칼 차고 막 총 들고 이렇게 분열하는 건데. 엎드려 쏘려고 하면 다 찢어질 것 같고 막. 그니까요. 이 복장을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예? 영국군은. 왜냐하면 영국은 이렇게 딱 폼이 살아야 매너가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거든요. 매너요? 매너, 신사잖아요. 여기 크림반도 지역에 대한 전장 정보를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조차 없어가지고 이걸 뭘 보고 했냐면은 어떤 장군이 봄부터 가을까지 크림반도 일대를 여행 갔다 온 여행 에세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따뜻하게 갔다 왔잖아요. 아, 크림반도는 따뜻한 곳이야라고 써놓으니까 그럼 겨울 보급 필요 없겠네 이러고 준비를 한 거예요. 에세이집을 읽고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네, 지도 한 장 없이. 와. 그러다 보니까 엄동설하네. 추워 죽겠는데 프랑스 애들은 다 껴입고 있는데 우리도 껴입으면 안 돼요라고 하니까 영국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 입지 마. 근데 그 명령을 한 장교들은 따뜻한 데에서 홍차 마시고 있죠. 와인이랑. 제가 이 지점에서 예. 영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약간 좀 옹호를 좀 뭐라고 네, 해야 변호를 네, 좀 네, 하자면 네, 네. 윤희 교수님, 저희 그 지리학과 교수님 계시잖아요. 그 굉장히 자부심 갖고 계시잖아요. 전 세계 지도를 다 그리고 다녔다고. 아, 예. 아까 전시 지도를 아마 말씀하시는 거겠죠. 전쟁 지도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당시는요, 그러니까 되게 현대전과 다른 거예요. 심지어 1차 대전까지도 보면 기본적 군대는 뭐 다 전쟁 계획이라는 게 있죠. 근데 막상 잘 안 돼요. 슐리펜 계획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안 되잖아요, 그대로. 왜 안 되냐면은 일단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전이라는 개념도 있고 어딜 간다, 정보를 수집하고 단순히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지리, 지형 그런 거 다 수집하는 게 기본인데 당시에는 그런 거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었어요. 어느 나라나. 그래서 막상 가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나폴레옹도 러시아 쳐들어갈 때 그렇게 추울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대략 어느 정도다 그런 거 감만 있었을 뿐이잖아요. 스파이전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1차 대전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활성화되는 거예요. 방첩부대라는 것도 그때 그렇죠. 만들어지고 더 문제는 이 각종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런 정보를 종합하고 해석해서 계획을 세우는 그 능력이 각국 정부가 부족했어요. 뭐 아시겠지만 참모본부라는 것 자체가 19세기만 20세기 초에 들어서야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프랑스 두 군대가 가는데 지금은 6회군의 합동작전에다가 두 나라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해낼 수 있는 나라가 당시에는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막상 1차 대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일어나면 막 서로 헤매는 거예요, 막상.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정보가 부족하고 또 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관이 없으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안 되죠. 합리적 의사결정이 안 되고 더군다나 뭐 영국은 안 그랬지만 러시아다. 또 오스만이다. 이런 데는 전제 군주가 또 결정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누가 전쟁에 이기는가를 봤을 때 지금의 눈으로 보면 빨리 정신을 차리는 쪽이 이겨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에 맞게 빨리 자기가 갖고 있던 기존 변화하는 계획을 거. 변화시키고 네. 적응하는 쪽이 이기는데 그 능력이 뛰어난 게 영국이에요. 다행이네요. 빌드업이 굉장하신데요?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 때 네. 영국이 결국 쿠방 가서 마지막 100일이라고 불리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때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거든요. 네. 그때 봤을 때 보면 학습 효과, 학습 곡선 이런 게 영국군이 좋았다는 게 이제 여러 학자들의 평가죠. 그러니까 고수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확확 변해줄 수 있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거군요. 제가 지금 영국을 되게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영국군은 밥이라도 줬어요. 네. 러시아군은 대부분이 농노를 징집한 농민병들이니까 그렇죠. 러시아는 농노를 대부분 병사로 쓰죠. 주로 주는 식량이 건빵 같은 걸 줬는데 홈빵 뭐에 이게 영양가가 너무 없어서 던져놓으면 쥐나 개도 안 먹는 걸 줬어요. 개도 없는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항상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만 가면은 먹을 거 찾아 헤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에서 영국은 변화를 했다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잘못할 수도 있죠. 지휘관이 그것을 인정하고 빠르게 변화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참 좋은데 네. 이 영국 원정군 총사령관 웨파렐 레글러는 사고 방식이 18세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어요. 병사들이 수염이 길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위생을 위해서라도 면도하는 게 좋고 네. 그렇죠. 면도 좀 하면 안 됩니까라고 예하 장교들이 건의를 하니까 영국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 이거예요. 이래서 못하게 합니다. 영국 사람은 수염이 있어야 돼요. 네. 이 사람이 워털로 전투 참전했다가 한쪽 팔을 잃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렬하잖아요. 그 정말 그때 경험. 여기서 나폴레옹과.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쟁관이 딱 전쟁 시기에 멈춰버리는 거죠. 대포는 포도탄이지. 그런데 프랑스군은 달랐어요. 프랑스군 장교들은 병사들이랑 동고동락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병사들의 고충이 장교들한테 피부로 오잖아요. 그렇죠. 바로바로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고쳐야겠구나. 네, 이게 전장에서 효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을 에휴 저 바보들 저 멍청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19세기 초반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 네. 이전까지는 전혀 없었던 전장 영역이 하나가 생겨버립니다.
전시 언론 관리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 크림 전쟁을 하면서 보급품을 실어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철도를 깔아요. 철도 까는 김에 전신도 깔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철도를 타고 기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 상황을 취재해서 전신으로 본국을 송보를 해버리니까 네. 본국에서는 아침에 신문 부스 올리려면 더욱더 자극적인 헤드라인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예전부터 느꼈지만 적국에서도 읽잖아요. 적국에서도 읽고 아국에서도 읽는데 우리 군이 하고 있는 작전은 이게 아닌데 언론에서 나오는 방향은 조금 결은 약간만 틀어가지고 굉장히 자극적인 방향으로 그렇죠. 나가면은 진실 속에 허풍이나 거짓이 섞여 있으면 사람들은 다 고지고대로 믿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러시아는 숫자가 많고요. 연합군은 기술이 월등합니다. 그런데 약간 연합군은 삐끗하는 게 있고요. 러시아는 많이 삐끗거리고 있습니다. 자, 전쟁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가지고 상륙 작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작전입니다. 상륙 작전은 철갑선을 갖고 있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텐데 계속해서 상륙을 시도하는 겁니까? 서두에서 교수님께서 바르나의 연합군이 상륙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여기서 놀고 있다가 프랑스군이 한번 부대를 약간 올려봤어요. 이 삼각조 지역으로 기병 4천 이거를 바시바주크라고 하거든요. 네. 오스만으로부터 받은 4,000개 기병입니다. 그리고 오스만은 여기서 지금 잘 막고 있고 러시아는 고생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저기. 그러니까 본인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네. 부대를 좀 올려본 거예요. 러시아 기병을 격파를 해요. 그런데 7월 28일에 격파를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요? 콜레라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러시아 군인들도 여기서 콜레라를 많이 죽었다고 그렇죠. 했죠. 이 바시바주크 기병 4,000기가 순식간에 1,500기로 줄어듭니다. 와.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철수를 했겠죠, 주둔지로. 네. 옮겨가요? 여기 주둔지에서도 콜레라가 퍼지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 8월 2주차까지 영국군은 500명 정도, 프랑스군은 하루에 60명 정도가 콜레라로 죽어나갑니다. 아, 이거 격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옮겨가 버렸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리스 사람들로 추정되는 방화범들이 누군지는 지금도 몰라요. 이 방화범들이 군수물자에 불을 질러버려요. 콜레라도 없어지나요? 아니죠. 사람까지 태우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그리스면 연합군 쪽과 한편이어야 되는데 왜 연합군 군수에 불을 질러요? 그리스인들, 타타르인들은 당시에 무슬림을 믿는 일부 타타르인들 제외하면 동방정교회를 대부분 믿었어요. 아, 그리스는 동방정교회예요? 네. 그래서 러시아 편을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군수물자들이 대부분 타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빈둥대고 있을 수가 없죠. 네.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크림반도로 가서 직접 세바스토폴을 때려 부수는 수밖에 없다.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상륙 작전을 가는데 여기 지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서 눈으로 보고 어디가 좋겠다라고 정해야죠. 그래서 가면서 회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가가지고 정찰을 해보니까 요 에브파토리아 밑으로 상륙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상륙을 하러 갑니다. 프랑스군은 장교들이 먼저 선견대로 내려서 상륙 지역을 먼저 말뚝으로 다 표시해가지고 몇 시간 안에 상륙 작전이 끝나요. 몇만 명이. 네. 일사정연하게 착착착. 러시아군이 해안방어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안 될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고. 영국군이 상륙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콜레라 걸린 사람들이 많아서 네. 병력들이 군장 들 힘도 없어서 들것에 실려서 나오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바다가 좀 평평해 보이니까 네. 그때 배에 태워서 이제 상륙을 시키려고 하는데 네. 맞아요. 갑자기 풍랑이 쳐가지고 말들이 바다에 빠지고 막 군장 다 떠내려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추서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병인데 말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 수습하고 상륙하는 데만 5일을 씁니다. 상륙하는데 5일이 걸렸다고. 잘 보면 영국이 상륙 작전 잘 못해요. 갈리폴리 생각을 해보면. 그러네요. 네. 네. 근데 퇴각은 잘해요. 아, 그렇죠. 빠질 때 잘 빠지죠. 이게 5일 동안 혼돈의 카오스가 지나고 난 뒤에 9월 19일부로 드디어 연합군 6만 명은 진공 준비를 마치고 남쪽으로 진격을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 영프 연합군이 상륙 작전을 펼치는 사이 러시아군은 알마고지 일대에 최소 병력만을 배치한다. 보스케가 이끈 프랑스 선봉연대는 방심한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데 성공했지만 대기하던 영국군이 러시아 포병에 괴멸되며 전쟁의 양상은
본전으로 치닫는다. 이에 러시아군은 세바스토폴 방면으로 후퇴해 재집결하고 영프 연합군은 호위전을 펼치게 되는데 세바스토폴을 둘러싼 공방과 바라클라바의 돌격, 그리고 추운 겨울이 닥친 전장의 환경 변화까지 크림 전쟁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